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에서 온 강국. 2.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3. 한국 무기의 비범한 능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장기전 상황으로 진입하면서 국제사회는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긴급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유럽 및 중동 등 전 세계가 방산무기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한국이 방산 대국이 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서양 국가들인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원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에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 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종 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직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이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편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 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 시설 복구에 참담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 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 속까지 탈탈 탈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함이 고작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한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저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 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전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의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한 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추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 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이면잠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잠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면잠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담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 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k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 해전에서 이 점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 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함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함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함 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에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함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튠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당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 전력은 대함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카가가이 MK 이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 미사일은 전면부에 장착된 능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카가가이 MK2 같은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에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에 대한 유도탄 기만 체계는 체포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카가가이 MKE입니다. 카가가이 MKE는 위협 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한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슈트 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한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탄 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포 플레어를 자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 체계인 카가가이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 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영역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메스는 전 세계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 기만 체계는 메스나 카가가이 M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이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저망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 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 미사일 대응 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알박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MMW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기만 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알박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더 이상 외상 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함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KF-21 CJ1호기가 이달 초음속 돌파 비행과 KF-21 CJ3호기는 초도 비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은 KF-21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올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KF-21 개발 일정표와 KF-21 초음속 돌파 시험에 대한 보도를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타이는 현재 개발 테스트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람에 KF-21의 시험 비행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테스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로 2026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타이는 이달 안으로 KF-21 CJ 3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발정대로 KF-21 세제 3호기가 초도 비행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F-21 CJ 3호기는 지난해 10월 사천 에어쇼에서 민간에 적 공개된 모델로 저의 채널에서도 직접 에어쇼에 접근하여 KF-21 3호기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작년 7월 19일 KF-21 CJ 1호기의 첫 비행이에요. 11월 10일에는 2호기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달에는 2인용 목자기가 초도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반기 내로 6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시합 비행을 잘 마무리한 CJ 1호기는 이달 안에 초음속 돌파 시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초음속 돌파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투기기가 천음속 마일 전후 기동 시에는 전투기의 복잡한 형상에서 발생하는 와류들이 목함적으로 작용하여 전투기를 감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동체와 날개의 밸런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영역대에서 고기동 시 양쪽 날개, 비대칭적인 와류 유동 구조가 발생하는데 이를 아스브럽트 윙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는 양쪽 날개에 비대칭적으로 힘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횡방향의 제어가 불가능한 움직임을 유발함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수정 및 한계 상황을 체크해 안전성 제한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기기 오작동의 체크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과 센서, 정밀 기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장비들과 다르게 디지털 장비들은 열과 진동, 간섬에 민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F-35는 다양한 센서와 디지털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냉각하기 위해 필요한 냉각 용량을 kW로 표기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간의 간섭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 변화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음속으로 돌파하면서 많은 진동을 유발시키고 이는 디지털 장비의 간섭을 체크하며 이러한 진동은 기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세 피로도 체크입니다. 음속 돌파 시 기체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고 진동을 유발하게 하게 되어 있는 기골과 동체에 금이 가거나 기골이 틀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문의 기골을 보강하거나 강도를 보강하게 됩니다. 진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위치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 FW, SW를 수정하게 되고 비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반화 SW 업그레이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초음속 돌파 테스트는 진행하면서 많은 항목을 체크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각 포기별로 특화된 별도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KF-21은 CJ 1호기는 비행 영역을 확장하는 데 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CJ 2호기는 고기동 비행에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사전 에어쇼에서 카이 관계자는 이번 비행 말 CJ 3호기는 시스템 통합과 무장 테스트에 충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KF-21은 공대공은 독일산 AIM-2000과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을 갖추며 공대지 무기는 GG-12 등 미국제 외에 한화 LIG 넥스1의 MK-82, KGGB는 물론 개발 중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알크크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일평 만국명 타우러스도 2028년까지 개발된다면 KF-21에 탑재될 것이며 개발 예정인 전략무기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통합되어 그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의 주목적은 공중 우세 확보 및 전투력 투사 능력이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동성, 전투 반경 등과 같은 전투기 자체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전투력이 발휘되는 항공무장 체계에 대한 정밀하고 일정된 운용성 보장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망공무기 체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재래식 폭탄도 개조되어 유도무기화되는 실정률로 하나의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의 종류 및 조합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만습기에 탐지하는 무장이 다양하고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잡작된 폭탄 및 미사일의 무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공기로부터 담재되는 무기들이 안전하게 분리되는가를 검증하는 무장 분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장착불의 안전만 물리는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KF-21 CJ기 3호기는 만잡 지상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지상 물리시험이나 기층 테스트가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전에 미국의 칼 스펜서에서 실제 비행에서의 무장 테스트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무장운용에 대한 풍동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KF-21의 자유회전, 유입구 최적화에 대만 풍동 데이터 보존과 무장두하 시 물리 데이터, 안정성, 제어 풍동 시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비행 중 탐지 무장을 투하할 경우 안전한 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상호 간의 간섭 효과에 영향이 있는 어목인 무장물리 초기 단계에서 미사일의 거동을 중접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장물리 초기 단계의 어목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간섭 효과가 미사일 거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공기와의 거리와 자세 번화에 따른 공력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장 투하각의 다양한 번화를 주어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비행 특성에 따라 높은 바등각 혹은 낮은 바늘각, 그리고 다양한 속도로 비행하는 상황에 맞는 무장 분리 각도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공군이 보유한 F4 팬텀의 KF-21의 무장 분리기를 장착하여 사전 실제 무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투기의 운용 상태에 따라 무장에 대한 최적화 물리 상태를 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KF-21 CJ-3호기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비행 무장 테스트를 하면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프로그램에 보전 반영하여 어떠한 기동 상황에서도 인전하게 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